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내용은 Severe Diffuse Low Calcified Lesion에서 로타블레이터 사용해서 치료했던 칩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좀 올드 에이지셨습니다. 1935년생, 8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요양병원 입원 중에 체스트 페인이 밤 10시경에 발생했고 NTG 투여 후에 호전된 상태로 저희 병원으로 리퍼되신 분입니다. 언더라인 하이퍼텐션 외에 다른 디지즈는 없으셨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심전도를 찍으셨는데 당시 보시면은 LBBB가 있지만 엔테리어 리드 쪽으로 디퓨전 ST 엘리베이션 저명하게 이제 관찰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병원 응급실 내원하셔서 저희가 다시 찍어봤는데 응급실 오실 당시에는 심전도 상에서 ST 엘리베이션 좀 सब사이드 된 상태셨고 체스트 페인도 이제 호전된 상태셨습니다. 랩도 카디악 마커들은 노멀이었고 프로비엠피만 약간 올라가 있는 거 말고는 환자분이 그래도 좀 스테이블 하셨어요. ST 엘리베이션 보였었지만 스파즘인가 아니면은 뭐 세븐 엔지나에서 조금 스판테니어스하게 뭐 스롬보틱 리전이 레졸루션 된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일렉티브하게 다음 날 이제 하기로 안지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에코 파인딩은 LBBB 때문에 septal 바운싱 좀 보이고 저명한 LAD 테리토리에 리저널 워모션 없는 말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클리니컬 다이그노시스는 어스테이블 엔지나셨고 뭐 베리언트 엔지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87세 완전 굉장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엔지오를 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할 것만 하자. 뭐 욕심 부지 말고 심플하게 정말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만 하자. 이게 뭐 제 마음가짐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찍어보니까 이게 결코 이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병변이 아니셨습니다. 보시다시피 LAD 보시면 아주 디퓨즈한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보이고 엔지 뭐 다이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혈관이 다 보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한 병변이셨고 서크도 보면은 좀 시비해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LAD에 디퓨즈하고 RCA는 걸어 보니까 또 RCA는 제대로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어떡하나 해서 LAD PCI를 그냥 할 작정으로 피모랄 어프로치를 했는데 피모랄도 좀 되게 꼬불꼬불해서 잘 넘어가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제 걸긴 걸어서 다행히 라이트는 크게 나쁘진 않으셨고요. PDA 쪽에 좀 병이 좀 꽤 있었지만은 의미 있진 않아서 요 부분만 해결하자. 서크는 그냥 미니멀리즘 원칙에 의거해서 LAD만 하자. 그래서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 마이크를 써. 그 박하옥 선생님하고 홍순창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시고 저기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제가 조금 코멘트 타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코멘트 타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 본론으로 일단 트라이 혹시나 해서 또 이런 경우에 또 쓱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해보니까 역시나 이제 안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이드질라 이제 어시스트 하에 이카조치 1.5 본론을 쭉 밀어 보니까 그래도 1.5 본론이 여기 뒷부분까지 타이트한 병변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하여튼 프레셔를 줘서 쭉 해봤는데 하고 나서 사실 뭐 결과 시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병변만 또렷하게 보이고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2.0을 다시 넣어보니까 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본론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뒤에는 아예 1.5 본론도 그 전에 들어갔던 부분까지도 진입 자체를 더 안 하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봤지만 어떤 본론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1.5 본론 이상 2.0이나 2.5 본론이 그 병변 쪽으로 접근을 도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워낙 좀 고령이시다 보니까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30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뒤척이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프로시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너무 많이 보여주면 디스커션. 뒤에 또 있습니다. 중단하고 이제
풀 메디케이션 하면서 좀 봤는데 약 쓸 거 다 쓰고 혹시나 환자분 그냥 괜찮으시면 그냥 워낙 고령이셔서 메디컬 트리트먼트 그냥 하면서 보지 않을까 했는데 체스트 페인 계속 있으시고 또 엔자임이 트로포닌이 살짝 올랐다 떨어지고 그리고 체스트 페인도 굉장히 시비어하십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 엔지나에서 넌스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이셨습니다. 예. 여기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세 올드 에이지고 베드리든 스테이투스고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인데 메디컬리 인트랙티브한 시비어 심텀이시고요. 리전 팩도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팩터였습니다. 배터리든 이거 먼저 박하욱 선생님. 네, 저 부천세종병원에서 근무하는 박하욱입니다. 환자의 펑셔널 캐패시티가 실은 뭐 이 슬라이드 상에서 확인은 안 되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올드 에이지에 뭐 하이 BP밖에 없지만 어쨌거나 베드리든 스테이트라고 하시고 굉장히 고령 80세가 넘은 고령이시고 네, 이제 어떤 메디컬레 인트랙터블한 체스트 페인이 있다면 뭔가 프로시저를 해줘야 되는 뭐 아픈 거 견디고 계속 계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를 해주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여러 옵션을 고려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면 좀 어그레시브한 방법을 줘서라도 예, PCI를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주세브락스 기독교원 홍순창입니다. 이게 87세고 베드리든 스테이투스인데 이게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엘더리 페이션트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디스커션 시간에 만든 슬라이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올드 에이지의 베드리든 스테이투스를 치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지를 결정할 때 저희는 항상 좀 팀 디스커션을 해요. 그래서 리앱이나 신경과 선생님이나 뭐 그다음에 보호자 그다음에 주치의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도로 공격적으로 치료를 할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하면 뭐 나중에 뭐 리스크는 얼마나 되고 혹은 지금 이제 스테이블하게 치료를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서 더 좋아지면 향후 라이프 익스펜던시 베드리든이더라도 뭐 향후 한 몇 년 정도 더 어떤 이런 상태에서 더 지속할 수 있고 이런 팀 컨시더레이션을 저희는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PCI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리전도 이런 환자도 뭐 PCI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좀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예우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에서는 공격적인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수술은 미드캡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수술한다 그러면 저는 미드캡을 하지 않아요. 87세 환자는 미드캡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롱 카시파이드 된 리전은 미드캡으로 해서 리미테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냥 스터넘을 다 열고 리전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디다 그라프팅 할지까지도 정확히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수술의 정확도가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사람들은 뭐 수술을 흉터를 적게 만들고 빨리 퇴원시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커도 하실 건가요? 맞아 한다 그러면 일단은 LAD는 이게 이제 컬프릴 리전이니까 LAD는 이제 서크는 할 만한 데가 없지 않는데? 서크는 저는 저희 내과 선생님하고 만약에 이제 제 환자면 상의를 할 것 같아요. 여기다 그래프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니멀 리전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 넥스트 스테이지로 뭐 PCI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리전인지 아니면 이번에 완벽하게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제이션 해줘서 뭐 EF가 떨어진 환자 같은 건 사실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서클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박하욱 선생님이 카디올로지인데 뭐 혹시 서전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 건데? 저는 뭐 이 환자가 나이가 없다라고 그러고 환자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런 엔저를 보였다. 한 환자가 60대 뭐 건강하신 분이다. 그럼 저는 캐비지 충분히 리커멘드 할 거 같고 캐비지 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서크는 굳이 손 꼭 안 될 것 같고 LED 다이고널은 좀 이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3베셀 뭐 메인이 인볼브되지 않은 3베셀의 칼슘이 심하다고 항상 이제 뭐 캐비지를 맡기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서커는 그러면 나중에 박하욱 선생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드리드는 게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수술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자가 배드리든이 뭐 스켈리탈 이런 프라블렘인지 멘탈하고 이런 나머지는 건강한지 아니면 프레일리티 환자들은 전체적인 피지올로지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했었는데 그 이번에 그 패널 선생님은 김도현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 민필기 선생님, 박만원 선생님, 박하욱 선생님, 윤전랑 선생님, 이영규 선생님 다 오시진 않네요. 정미양 선생님, 최원호 선생님, 홍순창 선생님 뭐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완전히 배드리드는 아니셨고 말씀도 하시고 의사소통도 되는 정도였고 또 이렇게 뭐 휠체어 타고는 이렇게 앰뷸레이션도 약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근데 심텀이 얼마나 시비하셨던 거예요? 심텀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밤마다 체스페인 굉장히 심해하시고 또 트로포닌도 살짝 오르고 NTG 리스폰스 있긴 하지만 한 뭐 10분, 20분씩 이렇게 굉장히 심한 페인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스트레스는 알러트한 거예요? 뭐 네, 멘탈 치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김정호 선생님. 성모병원의 김정호입니다. 그 이호용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솔직히 응급실에 처음부터 저렇게 에스텔레이션이 험하게 오지 않은 이상 서브사이 되고 솔직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스럼버스인지 베리언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ST가 좀 떨어지면서 EKG 떨어지고 에코가 괜찮은 올드 에이지 배드리든에서 처음 다이그노스 엔지오를 찍었을 때 저런 리전이 딱 보이면 저는 이거는 건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슘이 저렇게 많이 보이고 디퓨즈하고 일단 제가 딱 보기엔 다이그노스 엔지오 봤을 때는 로타가 없으면 PCI가 되게 힘들 것 같다 일단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스럼버스는 아닌 것 같고 베리언트 네이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로타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로타가 서포트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KBG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리전 모디파이부터 본론부터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 제 경험도 안 넘어갈 것 같은 본론인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긴 처음부터 아예 PCI를 생각을 하고 본론부터 들어가셨는지. 네, 사실 뭐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이렇게 칼슘 심하지만 또 은근히 가끔 보면 본론으로 그냥 또 이게 되는 경우가 어쩌다가 또 있어서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무리하게 낑낑대서 하진 않고 가드질라 해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 확인하고 환자분도 뭐 오래 못 버티시고 그래서 일단 뭐 하더라도 세컨 스테이지 아니면은 KBG 이런 케이스를 노타하지 않고 그냥 불론 했다고 해서 스탠트 넣으면 스탠트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또 가이드질러를 넣고 해가지고 넣은 게도 결국은 또 언더 익스펜션 되기 때문에 스탠트 넣고 나서 어떻게든 또 스탠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완벽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언더 다일레이터블한 리전은 이 리전 모디피케이션을 일단은 먼저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 이거 만약에 스탠트 먼저 넣고 넓히고 보겠다고 언더 익스펜션 됐는데 안 늘어나면 이게 골치 뺄 수도 없고 스탠트 이미 들어가서 뺄 수도 없고 이 오도 오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곤란한 상황이 뒤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일단은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병원 CS 선생님이 안 계셔서 CS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제 면담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옵션 설명드리니까 보호자분들은 사실 워낙 고령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뭐 수술은 많이 꺼려하시거든요. 사실 항상 이 베리 올드 에이지는 고민이 되는 게 이 올드 에이지 수술을 의뢰해도 되나 하는 미안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서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컴플렉스 하더라도 시술을 또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원해서 또 로타블레이터 이제 저희가 있어서 로타를 트라이 했습니다. 로타도 7프렌치 EBU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병변이 이제 사실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는 부분 세 부분이고 플락 버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텝 와이즈로 앞부분 좀 천천히 하나하나 한 3번 나눠서 할 생각을 했고요. 와이어도 사실 좀 잘 이렇게 뒤에 가이딩이 땡기죠. 잘 넘어가지 않고 로타 와이어 체인지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카테터가 딱 여기 두 번째 한 가운데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로타 와이어도 잘 안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들어는 갔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부분 먼저 하고 또 쉬었다가 중간 부분 또 하고 또 쉬고 1.5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뒤쪽까지 하고 또 쉬고
다행히 그래도 로타버가 잘 통과를 해서 리전 모디피케이션 좀 됐다고 생각하고 2.5 볼론을 넣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록시말에서 계속 볼론이 터집니다. 그래서 볼론 한 3개 정도 터트려 먹고요. 이게 아마 로타 하면서 그 칼슘이 딱 칼처럼 이렇게 좀 삐져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로타 볼을 좀 더 큰 걸 해야 되나. 근데 베슬 사이즈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로타를 그냥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하다가 또 슬로우 플로우가 생겨서 환자분 또 많이 힘들어하셨던 타이밍이 잠깐 있었고. 아이부스는 보시지 않았나요? 예, 아이부스를 사실 저희 계획할 때 저희 프로시저 타임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낼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부스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아이부스 없이 하자. 아이부스를 봐야 그 사이즈를 보고 안 늘어나면 1.75로 이렇게 올리는 게. 네. 그래서 아이부스 볼까 잠깐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좀 막 움직이고 계셔가지고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로터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하이 프레셔 가지고 이제 한 30기압까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인컴플리트하게 리전 프리퍼레이션 된 상태에서 좀 서둘렀습니다. 사실 할머니 막 움직이고 그러시니까 좀 서둘러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까지 했는데 역시나 박원식 교수님 예상하신 대로 스텐트 언더 리스펜션 소견 보이고요. 30기압까지 계속 했는데도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4기압까지 용감하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행히 그래도 펼쳐져서 다행인데 사실 안 펼쳐졌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기압까지 한 후에 다행히 그래도 결과는 괜찮게 리절트가 나왔던 것 같고요. 하고 나서 슬로우 플로도 오고 그래서 식혜 MB가 87까지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중에 안정화됐고 환자분 체스트 페인도 없으셔고 잘 겨우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빈치가 심플 리스트였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 노트를 끄적거리면서 열심히 연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환자의 얼티밋 아웃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교훈을 주는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파라나스 호텔에서는 또 심근경색증 연구에 있는데 내가 잠깐 아침에 거기 갔다 왔는데 여기 또 페리푸시젤 CKMB 트로포닌이 많이 상승한 사람은 결국 롱텀 아웃컴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혹시 그 원주에서는 그 카디올로지스트가 굉장히 액티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전으로 많이 케이스가 너무 리퍼가 되시는지 모르면 다 PCI하고 국물도 없는지. 저희는 저희 심장내과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레귤러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컨퍼런스 하는 시간이 있어서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캐비지를 많이 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컴플렉스 PCI 하는 비율을 많이 낮추시고 그다음에 이제 CTO 뭐 티미그레이드 1, 뭐 2 이런 거 CTO 잘 안 하시고 그냥 다 수술로 넘기시고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환자면 진짜 지금 이 분처럼 막 로타를 써야 되고 다시 언더 익스펜션 되고 그 경험도 저희 병원 선생님들 경험이 많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1, 2년 지나면 다시 좁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좀 복잡한 환자들은 대부분 저희는 다 수술로 넘기고 또 환자가 연세가 많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환자를 80세 넘은 사람을 수술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나 막 이런데 저희는 다 수술을 합니다. 80세가 넘어. 한 몇 살까지? 저는 저희 기관에서 심장 수술을 해본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95세. 지금 100살 넘어서 지금 살고 계세요. 아이고, 네. 장수하시네. 나이보다는 좀 이 사람이 어떤 아웃컴을 원하는지 예, 뭐 피지올로직 에이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심근경색증 연구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크로닉 이제 아테리얼 신드롬,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하듯이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의 반대가 이제 크로닉 코로너리 신드롬이고 우리 옛날에 이스케믹 뭐 ICM이라든지 크로닉 스테이블 안자이나 이런 것들을 뭉뚱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멀티베설에 뭐 이런 것들은 캐비지가 몰등이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캐비지 리커멘드 그 심근경색증 연구에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PCI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데가 ACS 영역이니까 이 환자는
어떻게 보면 ACS 환자이기 때문에 PCR 해도 뭐 크게 블레임은 없을 거고 또 보면 다른 서비스 디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LAD 한 병변으로 보시면 원베슬 디지고 그래서 로타블레이션 하는 거 좋은데 하나 조그만 아이브스를 보고 제 생각에 1.7 아까 1.5를 다시 쓰는 거는 내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네, 없고 네. 1.75를 쓰든지 아니면 로 스피드로 하면 조금 더 많이 깎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OCT를 보면 이게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가 이게 되면 그 360도 엔서클링 하는데 이제 칼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우면 되게 언다일레이트블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이상으로 깎는 걸 일본에서는 많이 추천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벌을 1.5에서 1.75 정도까지는 깎고 했으면 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찬 교수한테 여쭤봤는데 내과 의사들은 가시피케이션이 심하면 그게 이제 또 넘기기가 어려운 게 아나모스토모시스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큰 제약이 되지는 않나요? 제한이 되죠. 제한이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익스피리언스 있는 서전과 그렇지 않은 서전의 어떤 그 차이가 좀 나죠. 이미 그런 것들은 특히 오피캡은 이미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페이퍼로 많이 발표돼 있고요.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익스피리언스 있는 서전이 하는 테크닉하고 이제 아직 러닝 커브에 있다든지 그런 좀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서전이 하는 테크닉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 저런 수술을 좀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를 아니까 좀 컴플리케이션이 덜 생길 수 있죠. 엔도액트로미 뭐 칼슘 쪽은 아니지만 또 디퓨전 롱리전 때도 엔도액트로미 같이 그걸 하고 나서 아나스토미시스 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디스커션이 있을 줄 알고 뭐 디스커션 슬라이드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롱리전인 경우에도 이게 아니 저기 발표를 하고 여기 디스커션트가 슬라이드 준비했으면 그거를 미리 업로드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고서 이렇게 디스커션 최종적으로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예, 빨리 발표 자료 준비해서 홍수찬 선생님 발표하시면. 제게 먼저 올라와서 좀 전에 나왔던 디스커션 뭐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작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왔던 지금 오늘 본 환자 케이스랑 비슷한 좀 그 리커멘데이션만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레프트 메인의 하이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뭐 당연히 캐비지가 클래스 1으로 되어 있고요. 멀티베슬 컴플렉스 디퓨즈 CAD인 경우에는 캐비지가 2A. 그다음에 올드 페이션트는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학제 토론을 해서 환자의 코그니티브 펑셔널 라이프 익스펜던시 등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라가 원이고요. 그다음에 헤비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리전 모디피케이션을 위해서 로타는 클래스 2A. 그다음에 나머지 뭐 우리가 쓰진 못하지만 오비탈 아세렉토미나 아니면 발룬 엑스렉토미나 뭐 이런 거는 2B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술 제일 잘한다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홈페이지 가니까 이걸 매년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일렉티브 캐비지의 모탈리티 개수 이런 걸 하는데 2021년도에 한 830개 정도 있고요. 모탈리티가 그 메이저 모비디티 포함한 모탈리티는 5.3%, 전체 모탈리티는 0.6% 정도. 캐비지도 뭐 항상 안전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10년 신텍스 익스텐디드 서바이벌을 보면 신텍스 4,300명 정도에서 이제 고령 환자들 여기서는 나이 70세 이상만 따로 모아서 한 570명 캐비지와 PCI암을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모탈리티에서 70세 이상 환자들에서는 캐비지랑 PCI 모탈리티가 차이가 없었고요. 70세 이하에서는 캐비지가 우월했습니다. 메이스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익스텐전 시켜서 인롤된 나이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고령으로 갈수록 캐비지보다는 PCI가 모탈리티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슈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로타가 안전할 거냐? UK에서 뭐 한 단일 기관이긴 하지만 한 200명 이렇게 해서 나이 한 80세 이상 이하로 분류해서 봤을 때 모탈리티
나이에 따른 모탈리티 차이 없었고요. 그러면 이 환자한테 87세고 할머니 뭐 지금 이용수 뭐 제가 보진 못했으면 호 할머니인데 이거 캐비지 할 거냐 피시 할 거냐 저는 당연히 아무리 옆에 우리 홍 교수님 같이 훌륭한 서전 옆에 있어도 저는 PCI 합니다. 뭐 포스트 오피 관련돼서 매니지먼트 상황이 확실히 고령인 분들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 포스트 그 슬라이드 보여주신 거 제가 이제 하나 NGO 띄워놨는데 그럼 저 같으면 어디까지 했을 거냐? 아까 박하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브스 가이디드 해서 버 사이즈 업 했을 것 같고요. 스텐트도 제가 옆에 보였던 화살표만큼 해서 그냥 48mm 하나만 넣고 좀 짧은 타임으로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분한테 저는 저 뒤에 있는 디스탈 LAD 병변이나 LAD 프록시말 병변까지 다 커버하는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컨저버티브한 매니지먼트의 PCI로 간다면 저는 그렇게 PCI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홍 교수님 95세 수술했다는데 저는 106세 로타했고요. 이게 틀어질래나요? 사진 그쪽에서 혹시 틀어지나요? 동영상이 되는데. 박하우 선생님 이제 시간 관계상 네,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어서 뭐 나이에 따라서 꼭 로타 못하고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환자는 제가 예전에 이제 108세까지는 뵀는데 지금은 살아계신지는 모르겠고 이분들 다 80세, 85세, 90세, 80세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트리트먼트 플랜에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창 선생님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선생님 슬라이드 백으로. 지금 이 환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를 들어 서전한테 이제 컨설트를 낸다 그러면 이런 베드리진인 환자를 정말 심장수술 카디악 오퍼레이션을 할 거냐, 시비어 롱 카시파이드 리전을 정말 수술로 보낼 거냐, 이게 이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케이스에 대해서 증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3세 난자인데 트라우마틱 SDH로 스투퍼러스 멘탈 스테이터스 와서 환자가 예후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호자들이 이제 뭐 신경외과적 수술도 안 하고 ICU 케어하고 리헵하고 있었는데 2개월 지난 다음부터 약간 미니멀 컨셔스 스테이투스로 좀 변하고 그래도 MMP는 글로스리 그냥 제로, 인지기능 제로인 환자가 어큐트 매시브 PT가 생겨서 바이탈이 윤지가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컨설트가 왔는데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드리든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겨우 까딱거리는 그 정도에 있는 환자고 저는 당연히 이런 사람을 카디악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다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해달라고 지금 이 아버지한테 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이 사람이 SDH 환자이기 때문에 그 ACT 타임이 늘어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펌프 비팅으로 펄머너리 스램백토미를 했어요. 그리고 4일 뒤에 제너럴 워드로 트랜스퍼되고 특별한 문제 없이 다시 리헵으로 전과돼서 이제 잘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양쪽 펄머너리 아테리에 다 스럼부스 있고 다 제거하고 다 없어졌어요. 이 환자를 보면 저도 처음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냐고 생각을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신경과류의 보호자 다 면담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였고 이 환자가 56세 ESRD 34%의 하페일러 환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D C2에 거의 없어요. 저희 내과 선생님이 처음 이 환자 엔지오 찍고 나서 뭐 PCI도 못하고 어차피 수술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계속 하다가 더 이상 환자가 심텀이 릴리브가 안 돼서 2개월 지난 다음에 하팀 디스커션을 해서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확히 1.5년이 지난 다음에 EF 48% 리버스 리모델링이 생겼고 지금 NGO에서 보면 이거 어디다 뭐 그래프팅을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기 부근에 제가 설명하고 그래프팅을 하고 지금까지 잘 디지털 런오프가 잘 유지되고 환자는 지금 굉장히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는 유주얼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 PCI 저는 아까 그 케이스도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로타를 써도 컴플리케이션이 안 만들게끔 잘 할 수 있으시면 PCI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로타를 쓰다가 만약에 하나 87세 환자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이머전시 하고 나서 모탈리티가 확 증가되거든요. 이제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려가 되면 오히려 수술이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 결국은 이런 환자 치료할 때는 많은 팀들이 모여서
예후를 걱정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케이스 1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발표는 서울성모병원의 이소영 선생님, 시비어 디제너레티브 MR 두투 MC에 대해서 하고, 카디올로시스트는 서울성모의 정미영 교수님, 카디악 서전은 서울성모의 김도현 교수님이 담당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이소영입니다. 먼저 간단히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71세 남한이었고 디스니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BP 120에 70, 하트레이트 80회, RR 20회, 피버 없었고 세츄레이션 97%로 바이탈은 스테이블했습니다. 내원하기 2개월 전에 어큐 디컴 하트 페일리어하고 그리고 리커런트 멀티플 엠볼릭 임팍으로 타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으셨었고 이제 세컨 오피니언 위해서 본원으로 전원 오셨습니다. 당시에 캔서도 진단 받으셨고 언더라잉으로는 DMCKD로 KT 받으셨었고 PCI, PTA 하셨었고 DM풋으로 앰퓨테이션도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리케이즈는 LBBB 소견이었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마일드 풀모너리 에데마 관찰되었습니다. 랩은 크레아티닌과 NT-프로BNP가 약간 올라 있었고 메디케이션은 CLOPD, 스타틴, 라식스, DM 메디케이션 중이었고 이제 KT 환자로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이었습니다. 멀티플한 엠볼릭 임팍 MRI에서 보이고 있고 TT를 시행했고 이젝션은 프리저브드 되어 있었고 LVH 그리고 LA 인나즈먼트 소견 보였습니다. 포스테리얼 마이트랄 애뉴러스에 이런 헤비한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고 팁은 인텍트하였습니다. 컬러 도플러에서는 이 인터 아트리알 septum 쪽으로 엑센트릭한 모더레이트 MR이 관찰되었고 쇼덱시스 뷰에서는 이 PML의 디퓨즈하게 헤비 칼시피케이션 관찰되고 좀 특징적으로 이 포스테로 라테랄 사이드 P1 사이드에 가운데 내부가 에코루센트한 이런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포챔버 뷰에서 마이트랄 인플로우가 터뷸런트했고 여기서도 이제 모더레이트 엑센트릭 MR이 관찰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TE를 시행했고 여기서 보시면 PML 쪽에 그 LA 사이드에 이런 오실리에이팅하는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관찰됩니다. 여기에 컬러 도플러를 대볼 때 이제 MR 플로우가 관찰되고 이 PML 여기 포스테리얼 맥에 페리페랄은 림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내부는 에코루센트한 케이셔스 맥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시비어한 그 MRZ 플로우가 관찰이 되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이 밸브가 아니라 이 맥에 붙어 있는 걸 보았을 때 이 에코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케이셔스 맥의 럽처로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카디악 밸브 CT를 시행했고 CT에서도 이제 보스 마이트랄 애뉴러스의 디퓨즈한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었고 그리고 포스테리얼 애뉴러스의 오보이드한 이런 케이셔스 맥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내부의 덴시티가 이제 LV의 블러드 풀의 덴시티와 이제 일치해서 케이셔스 맥의 럽처에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KT를 받은 이제 DM 환자였고 코로나리 페리페랄 디지즈가 다 있었고 캔서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시비어 맥의 케이셔스 럽처로 인해서
시비어 마이트럴 밸브 디스펑션이 왔고 이로 인한 하트 페일리어가 왔고 그리고 리커런트 엠볼릭 이벤트가 있었고 컨덕션 앱노멀리티도 있던 환자로 이 환자의 향후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두 교수님께서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이 또 슬라이드 같은 걸 준비하셨나요? 예. 그러면 정미영 교수부터 먼저 좀 하시죠. 네.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이거 아닌가요? 네. 잠깐 돌려서 TT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이거 완전히 돌려서 예. 이 환자에서는 이제 이소영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생각한 파이널 다이아그노시스까지 말했지만 이니셜의 그 진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그냥 첫 이미지를 보았을 때 물론 예전 이미지만 저 역시도 생각은 이제 양쪽 애뉴러스에 헤비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그런 맥이 있고 그러면서 이센트릭한 MR젯이 있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T를 보았을 때 코다가 럽처됐나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MR 플로우가 그리고 보이네. 그래서 코다 럽처에 의한 MR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파인딩인데 이제 코다 럽처에 의한 MR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은 포스테리얼 쪽에 프롤랩스가 있고 그쪽에 럽처 소견이 있다면 반대쪽으로 향하는 즉 셉탈 쪽으로 향하는 MR젯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었고 저기에 팔락팔락거린 오실레이팅하는 거기에서 오리지네이팅하는 ERO가 형성돼 있는 것을 플로우 컨버전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뭔가 다른데 잘 모르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려면 진단이 보다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가 맥이 있고 그냥 그거랑 별개로 코다 럽처에 의한 밸뉼라 MR인가 혹은 앞서서 말한 케이지어스 맥에 럽처되면서 그 안으로 피스툴라가 생겨서 LV와 LA 쪽에 피스툴라가 생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다시 보시면 아까 앞서서 이소영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덴스하게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특징은 가운데 에코루센트 에리어가 있다는 것이고 칼라 플로우를 됐을 때 보통의 MR젯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리플렛 사이로 MR젯이 보여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그런 라미나 플로우만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리플렛과 애뉴라 칼시피케이션 그 사이로 이제 뭔가 리거지턴트 젯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틀어서 잡았을 때 자세히 이 플로우를 다시 천천히 돌려서 보시게 된다면 위에 옆쪽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해놓았는데 마이트랄 리플렛은 비교적 인텍트하고 이쪽에서는 라미나 플로우만 가고 틀어서 잡은 그래서 정지 영상에서 보면 맥이 터진 부분에서 이제 EROA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흔하게 이제 보는 건 이제 밸뉼라 MR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밸뉼라 MR이 아니고 맥이 럽처돼서 거기에서 생긴 그런 피스툴라일 수도 그런 MR 혹은 뭔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도 다시 보시면 이제 그 애뉴라 칼시피케이션 종종 많이 보는 파인딩이고 특히 요새는 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디제너티브 MS를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환자들과의 차이점은 센트럴에 에코루센트 에리어가 있고 자세히 포인트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이소영 선생님 포인트를 좀 거기 가서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팔락팔락이는 잠깐만 저기 마이크 되나? 제가 클리니션으로 보면 이거 제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보면 저는 봐서는 그 임뮤노스프레션트 에이전트를 쓰고 KT 환자고 그다음에 리커런트 엠볼리즘 생기면 이게 카디악 소스가 되고 이게 베지테이션 되고 디스트럭티브 밸브에 퍼포레이션 돼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클리니션에서 그 딱 봐서는 이게 모든 게 클리니컬 피처가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의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쪽으로 안 나오니까 그거는 염두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 피부에 갖고 맞습니다. 교수님 코멘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KT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쓰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베지테이션 여부를 보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T에서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 그 왼쪽의 이미지에서 보았을 때 다시 돌려서 위에 T를 클릭을 해주시면 리플렛 자체는 굉장히 인텍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맥에 그러면 달려 있는 그런 베지테이션이냐, 혹은 그런 거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면 물론 T만으로는 다 알 수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선 그 앞선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CT 영상을 같이 하였고, 그리고 여기 T에서 처음에는 MR 플로우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틀어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그 맥 내부에 이제에서 플로우가 굉장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흔히 보는 MRjet과 다른 방향에서 오리진에서 플로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에코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보면 이게 이쪽에 보면 두 번째 상단에 있는 걸 보면 이 캐비티 리전처럼도 보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한번 네, 그래서 압세스도 또 하나 룰아웃해야 될 간별 질환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두 봐야 되는 그런 환자 세팅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근데 이런 이렇게 진단이 이미 케이지어스 맥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맥이 가진 환자에서 올드 에이지 그리고 CKD가 있는 환자에서 흔히는 아니고 아주 드물게 케이지어스 맥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특징은 에코 루센트 에리어가 가운데 있다는 점을 간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파인딩으로 보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보듯이 주변에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센트럴 네크로시스 된 부분을 이제 케이시어스 머터리얼을 볼 수 있고, 그런 C맥이 터지게 되면 그런 일부 네크로시스 된 부분이 날아가면서 디스탈 엠볼리제이션도 일으킬 수 있고, 혹은 그게 다 떨어지고 나가면서 이제 피스툴라가 있어서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게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케이시어스 맥이라는 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6년도까지 점점 덴시티가 가운데 이제 하이포 테니에이션으로 보이는 에리아, 즉 네크로시스가 된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2020년도엔 다시 그것이 리그레션 되는, 즉 셀프 리그레션도 흔하기 때문에 언컴플리티드 케이스에서는 워치풀 웨이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MR 혹은 엠볼리제이션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 요 케이스 가운데 거를 클릭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가운데 T 영상과 컬러 플로우를 해주신다면 우리 케이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하이포덴스한 에리어가 있고 거기 일부가 터지면서 마치 2D에서 볼 때는 그게 프롤랩스드 세그먼트처럼도 보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피스툴라가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리뷰하면서 점점 진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MR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서지컬 어프로치를 하기로 하였고, 이제 리플렛을 모두 그리고 서브밸러 어프로치까지 다 제거한 이후에 MVR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이 환자는 멀티포컬한 엠볼릭 인팍션이 있는 환자였고, 이런 맥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스트로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다른 이제 수술법을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일단 수술방에 들어가서 리플렛이 인텍트한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클린하였고, 칼시피케이션 정도 익스텐트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피스툴라가 있다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게 되어서 이때 그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은 가능한 한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라비즈를 한 이후에
이제 그 오픈된 부분을 바이오 글루를 인젝하여서 막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VR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마이트랄 애뉴러 플라스티와 함께 이제 그 내부의 센트럴 네크로시스 머티리얼을 막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 환자에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자에서 여러 번 해봤다면 TMVR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에 아직 뭔가 머티리얼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시술하면서 또 엠볼리제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금 진단이 필요해서 비주얼 인스펙션을 하면서 이리게이션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 맥 부분을 익시전을 하여서 결국은 그래도 밸브는 비교적 인택트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서지컬 MVR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근 교수님한테 뭐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카디올로지에서 이렇게 캐셔스 그 맥이라고 진단을 안 해주고 만약에 수술 넘겼을 때 단순한 그냥 그걸로 생각하고 오픈했을 때랑 알고 들어갔을 때랑 뭐 많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MS 환자들이 이제 컨설트 나서 수술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포스테리어 애뉴러스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보거든요. 그게 저희 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해주셔도 항상 그게 눈여겨보는 부분이고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캐셔스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케이셔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칼시피케이션이 좀 이렇게 잘 리섹션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그런 케이셔스 경우에는 잘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그 종류의 조금 디칼시피케이션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일 무서운 거는 디칼시피케이션도 어려운 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서지컬리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해 주시죠. 네. 예, 그 진단에 대해서는 정미한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 케이스를 처음 받았을 때는 물론 이제 케이셔스 포스레 말미암아 그 맥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임팩티브 엔도카르다이티스 가능성도 둘 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 환자는 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셨었고 그 병원에서도 맥이라고 진단이 되었었던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환자가 세레브럴 임팍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컨디션이 안 돼서 아마 잠시 퇴원했다가 저희 병원으로 다시 왔던 것 같고요. 환자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코모비티가 많은 환자였습니다. 서지컬리 하이리스크 환자였고요. 에코에서도 정미한 교수님이 설명 주셨듯이 맥 럽처 소견 및 그다음에 맥 소견이 관찰되었던 환자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엔테리어 리플렛에는 칼시피케이션이 없는 소견이었어서 어느 정도 수술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리 일단은 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골드 스탠다드는 일단 MVR 내지는 MVP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서지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터 애뉴러스에 이렇게 처링이 안 될 정도로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퍼큐티네스 그 TMVR이 어느 정도 저는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전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덜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엔테리어 리플렛 쪽에도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TMVR 하다가 이제 LVOT obstruction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즉 그 엔테리어 리플렛을 제거하고 TMVR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에코제닉 매스가 이제 보였고 에멀리스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서지컬리 MVR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TMVR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서지컬 모탈리티를 고려해봤을 때는 3-4% 정도였고요. 맥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거 이외에 맥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LV 럽처가 가장 많이 걱정이 되고요. 또 디칼시피케이션 하다가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이제 인절이 받던지 남아 있는 칼슘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2차적으로 스트로크를 맞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면 이 맥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논문들에서 데이터든 오퍼레이트 모탈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돼 있긴 합니다. 한 5%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셀렉션된
케이스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롱텀은 별로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술적 방법을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수술적 방법은 건 이제 크게 그 애뉴럴 칼시피케이션을 모두 다 절제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과 일부 절제를 해서 일단은 밸브 플라스티라든지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할 정도로만 만들어주는 상태로 수술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모두 절제를 하고 하면은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디칼시피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대신에 모두 절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MVR 같은 경우 하고 나서 파라밸뉈라 리기 리스크가 높고 또 이제 남아 있는 칼시피케이션에서 엠볼릭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포스트 애뉴럴 칼시피케이션 모두 제거하고 나면 남아 있는 티슈를 조직해 엔도카디움을 이용해서 리페어를 하거나 패치를 리페어한 후에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절제만 하고 남아 있는 칼슘 부분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엔테리어 리플렛을 리포지션 해가지고 하는 수술 방법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TMVR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희 서전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테리어 리플렛까지 침범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엔테리어 리플렛 제거하고 TMVR을 같이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맥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타입 1은 이제 맥이 침범 범위가 한 270도 내외 정도 되는 경우고 타입 2의 경우에는 홀슈 같이 210도 이상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트리트먼트 모달 약간 방향이 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서지컬 MVR 내지는 MVP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그럼 아직 수술을 안 한 건가? 환자가 옛날 분이신데요. 아, 아마 옛날, 좀 다른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치료하시다가 그냥 퇴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팔로 하고 있으시나요? 저도 듣기로는 결국 수술이나 시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전원 가서 익스파이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망 원인은 사망 원인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마이트럴 밸브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으로 아니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봐서는 딱 흔한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케이셔스 네크로시스는 옛날에 뭐지 TV에 뭐 그 들어보고 그다음 처음인데 이 맥이 우리가 심한 사람은 흔히 많이 보는데 케이셔스 네크로시스 생겼다니까 그럼 뭐 우리가 아울틱 밸브에도 AS 심한 사람 탑이할 때 그럼 그런 케이셔스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그런 게 경우가 있었는데 전혀 뭐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뭐 질환을 먼저 생각하시고 흔한 것부터 우리가 베지테이션 디스트럭티브 밸브에 플러스 이 밸브도 보면 그 다음에 그 베지테이션을 보이고 그 다음에 캐비티리 리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엠보리즘 되고 DM에 임무노스프레션트 쓰면 뭐 내가 봐서는 뭐 그냥 클리니컬 다이그노스가 그냥 뭐지 그거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라고 내리면 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장 흔한 질환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것 같고 블러드 컬처가 네거티브 나왔긴 했고 근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면역 제제를 쓰는 환자이니 인펙션을 룰아웃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패널 선생님들 뭐 하실 말씀은 없어요? 네, 그 계속 TE랑 TT 보는데 환자는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처음에 시비어 MR에 의한 하트 페일리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MR이 그렇게 하트 페일리어 올 만큼 시비어 했나요? 저게 약을 써서 지금 좀 좋아진 상황인가요? 약을 쓰고 그게 CBMR 맞는데 밸브 MR이 아니고 네, 거기 뭐 포크라게 그것 때문에 오늘 디스트럭션 됐는 대로 다 쓰는 저 거. 모양 때문에 퍼포레이션 된 것 같은데 퍼포레이션. 네. 저것 때문에 하트 페일리어가 그러니까 뭐 엠볼리즘 때문에 생긴 이벤트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홍순찬. 네. 그 아까 그 김도현 선생님이 이제 그 사진 그 페이퍼에 있는 그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맥을 뭐 MVR을 하든 MVP를 하든 맥을 디칼시피케이션 시켜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몇 케이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럽처 생길 수 있어요. LV 럽처가 생겨요. 거기를 다 잘라내고 보바인으로 막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바인 위에다가 보바인 페리카드 위에다 밸브를 다시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수철을 뭐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너무 느슨하게 한다든지 또 파라밸브럴 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말 저 환자가 엔도카다이티스다. 그러면 정말 더 심각해지는 게 그 엔도카다이티스 인플라메이션이 칼슘하고 같이 있게 돼버리면 거기 조직이 굉장히 그냥 다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딜칼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케이스나 이런 데서는 뭐 글루를 써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도 그거는 정말 100명이 그렇게 수술하면 어쩌다 한두 명 정도 성공하는 거고 정말 답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이 환자를 아예 잃어버릴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번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케이스 2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의 변승우 선생님이 12AS 플러스 디퓨저 LED 스테로시스 in 82-year patient 옵션은 미드캡 플러스 사바 아니면 타비 플러스 BCI 타비 플러스 미드캡.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부천성모병원 변성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케이스는 이제 밸브와 코로너리 디지즈 두 질환이 다 있는 환자분에게 해당되겠고,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아니고 서울성모병원의 장기혁 교수님이 이제 경험하셨던 케이스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세 여자분이시고 이제 타병원에서 12월 AS 진단을 받고 이제 리퍼 되신 분입니다. 이제 증상은 디스미아, 리아 클래스 2, 3 정도 증상이 있었고 기저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펑셔널 캐패시티는 양호하셨고 랩에서는 트로포닌과 프로비엠피 경미하게 상승된 소견 보였습니다. 심전도에서는 이제 LV 스트레인 소견 보였고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마일드 카디오메갈리 외에는 뭐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2월 AS 워크업으로 이제 카디악 CT를 먼저 이제 시행을 했고 이제 코로너리 측면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좌측에 이제 넌 인핸스 영상 보시면 이제 LAD 쪽으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상당히 심하게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3D 리컨스트럭션에서도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디퓨저하게 프록시멀부터 디스까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서컴플렉스는 이제 비교적 양호했었고 이제 RCA 쪽으로도 이제 특히 미드 디스탈 부분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게 이제 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디악 CT 이제 밸브 측면 보시면 아ortic 밸브 보시는데 이제 NCC에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RCC에도 이제 칼시피케이션 보이고 있지만 뭐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표들 보시면 코로너리 하이트는 레프트 13, 라이트 12로 이제 뭐 한 보더라인 정도 높이로 있겠고 이제 나머지 사이즈 ST 정션 다이아미터는 32mm 정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프로치를 위해서 아우틱 CT도 같이 촬영을 했고 이제 연세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톨초 CT가 심하진 않았었고 이제 ABI도 이제 레프트 1.2, 라이트 1.17로 양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엔조를 이제 시행했고 이제 봤더니 이제 크레니얼 뷰에서 이제 레프트 메인에도 디지즈가 있고 이제 프록시말부터 이제 디스탈 LAD까지 다 디퓨저하게 디지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우측 보시면 여기 이제 미드 LAD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이제 칼시피케이션 동반한 스테노시스 소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더 뷰 보시면 이제 레프트 메인에도 이센트릭한 스테노시스 한 50% 정도 확인되고 이제 바이프케이션 이제 아나토미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RCA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RCA도 이제 미드 포션을 보시면 이제 그 약간 다이섹션을 동반한 이제 얼서러티브 플라크가 보이고 있고 이제 이분 이제 수술적 치료도 할 거를 대비해서 리마 촬영을 했고 리마는 뭐 이제 괜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에코를 진행했고 이제 에코는 이렇게 12월 AS 확인되고 뭐 특별히 이제 뭐 LVOT 하이퍼트로피가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트랄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거나 그런 소견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코 각종 지표들 보시면 이제 AV 맥스는 4.1m/s,
에이리아는 한 0.7에 0.6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젝션 프랙션은 한 56% 정도로 이제 양호한 소견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제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종 진단은 82세 여자고 이제 시비어 AS를 동반 시문터마틱 시비어 AS를 동반한 투베셀 디지즈 디퓨즈하게 이제 LAD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환자를 그 이제 우리 신텍스 칼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점수를 계산해 보면 신텍스 스코어 1으로 봤을 때는 한 35점 정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체크를 해서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35점 정도에 해당했고 이제 신텍스 2 스코어 보시면 우리 이제 클리니컬 팩터들이 반영된 이제 지표들을 더 계산을 해보면 이퀴포즈 리졸트 이제 이게 PCI랑 KBG가 비슷비슷한 리졸트가 나온다. 이렇게 에스티메이티드 5year 모탈리티가 각각 17.3%, 11.8%로 아주 크게 차이는 벌어지지 않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페리오퍼레이티브 리스크를 계산을 했었고, 이제 AVR과 KBG 둘 다 함께 시행한다는 걸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STS 스코어는 3.7, 유로 스코어는 2.97. 환자분이 이제 고령에 비해서 이제 기저질환들이 이제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제 액티비티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겠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가 이제 디스커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에 대한 펑셔널 스터디는 뭐 한 건 없죠? 예,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뭐 아이부스 같은 이미지 스터디도 일단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카디올로지스트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민필기 교수, 그다음에 카디악 서저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윤영남 교수님이 줌으로 접속돼 있습니다. 먼저 민필기 선생님이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슬라이드 혹시. 네. 저는 패널을 하라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뒤늦게 이런 포맷인 걸 알고 당황했습니다. 며칠 만에 알려준 거예요? 며칠 전에? 예, 한 일주일 전에. 시간 많이 줬네. 그 지금 삼지선다로 이제 그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사실 뭐 타비는 그렇게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냥 비기너로서의 의견이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페리옵 리스크 STS나 유로스코어 봐서는 뭐 로 리스크에 해당하지만 환자가 이제 나이가 82세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페리옵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클리니컬 캐릭터, 그다음에 아나토미컬 프로시저럴 팩터, 그다음에 컨커미턴트 카디악 서저리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영에이지냐 올드에이지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 프로시저 할 때 뭐 그 피모랄 그 베슬의 스테이터스나 그 뭐 에올타의 스테이터스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 가지고 탑이냐 사버나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람이 만약 캐비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타비를 하고 캐비지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컨커미턴트 서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사버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캐비지를 이제 코로나리 디지즈를 잠깐 차치해두고 나머지 이제 클리니컬 프로시저럴 팩터, 아나토미컬 팩터만 고려해 보자면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경우에 이제 타비가 이제 퍼스트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보험 기준도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환자는 60대인데 자기가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STS 스코어를 좀 올려줄 수 없냐 뭐 이런 딜을 시도하는 환자까지 생겼으니까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바뀐 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바인드 CAD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일단은 우리가 모든 환자를 타비 CT하면서 다 이밸루에이션 하죠. 그래서 네거티브가 프리딕트 밸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거 룰아웃이 되고, 대개는 이제 칼슘이 많고 그래서 룰아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베이시브 안지오를 하게 되는데, PCI를 보통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클리니컬 심텀 가지고 많이 판단하지만 이게 AS가 있어가지고 이게 심텀 오버랩이 많이 돼서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올로직 어세스 피저블 하다고 뭐 보고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어떤 모달리티 할 거냐 뭐 컨트로버시 하긴 하지만, 어떤 보고에서는 탑이 시행 전과 후에 이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보고도 있어서 좀 애매하고, 그러면 뭐 PCI를 하게 되면 같은 그 컨커미턴트 프로시저를 할 거냐 아니면 스테이지드 PCI를 할 것이냐 또 고민이 될 거고,
하게 되면 탑이 전에 할 거냐 아니면 동시에 할 거냐 아니면 탑이 하고 나서 할 거냐 뭐 이런 점들이 고려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캐비지가 명확히 필요한 CAD라면은 당연히 서버를 페이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PCI 같은 경우는 아주 프락시멀 세그먼트에 70% 이상의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스가 있을 때 되게 레커멘데이션 하는데 그 제가 좀 그 남들보다 좀 컨서버티브한 캐릭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지오 뭐 이 영상만 비디오 클립만 보고 판단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연 그 PCI가 꼭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그 에이지나 그 시비어 AS가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면 이 환자에 있어서는 그 질문은 PCI vs 미드캡 vs PCI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의 디지즈만 본다면 PCI vs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가 대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비를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볼론 익스펜더블이냐 셀프 익스펜더블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퍼레이터가 프레퍼런스가 있고 사용하기 편한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지만 이렇게 컴바인드 CAD가 있는 경우에는 퓨처 PCI에 대한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2, 3번 중에 고르라 그러면 아마 탑이랑 PCI를 골랐을 것 같은데 주관식으로 하나 답을 더 써내자면 탑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도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자는 AS가 없으면 PCI는 안 하고 그냥 메디컬 세라피 할 거고 그다음에 민필 교수님은 자기 환자 중에서 시비어 AS가 진단되면 바로 그 AS를 치료하려고 환자한테 뭐 사바를 하든 타비를 하든 그걸 레코멘드 하나요? 임상 그 실제 프랙티컬하게? AS가 있으면은 그 대개 그 에코 파트를 보내거나요. 아니면 저한테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텀하고 클리니컬 그 피처를 보고 그 에이심토마틱 하다 그러면 그냥 그 좀 정기적으로 에코 팔로업을 하면서 그냥 치료 없이 메디컬 세라피 하는 편입니다. 예, 유영남 교수님 나와 계시죠? 들리시나요? 네네. 예, 그러면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또 민필기 교수님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 보여서 제가 또 그 교수님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뭐 케이스를 리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밸브 하트 디지즈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클래스 1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세버 같은 경우는 75세 미만 경우에는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페모랄 타비가 안 될 경우에는 뭐 수술이 클래스 1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바뀐 것이 75세 이상이고 SST 스코어가 8% 이상인 경우인 이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타비를 하는 것이 클래스 1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앞서서 민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를 해서 사버나 타비를 고려해라.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 케이스랑 좀 비슷한 경우가 사버는 예를 들어서 KBG 시비어 AS가 있었던 환자의 KBG가 필요할 때는 동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엘더리 페이션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PCI는 어떻게 됐냐? 2018년 가이드라인 이제 뭐 아마 내년에 또 ESC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이렇게 투베슬 디즈 같은 경우는 KBG나 PCI나 둘 다 클래스 1으로 레커멘데이션이 돼 있고요. 작년에 나온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실 투베슬에 대해서는 뭐 데피니트하게 클래시피케이션 주지 않았는데 이젝션 프랙션 괜찮고 트리플 베슬은 둘 다 2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리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타버 PCI하고 사버 KBG를 했을 때 결과 어떻게 되느냐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결과를 보면은 30day MI, 30day stroke 둘 다 뭐 큰 차이가 없고요. 단 이제 MI 같은 경우는 이제 타비 PCI가 조금 베네핏이 있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습니다. 30day mortality 같은 경우는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타버 PCI가 조금 더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year mortality를 보면은 이제 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타버 PCI보다는 사버 KBG 하는 것이 베네핏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은 뭐 통계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두 가지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멀티센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인데요.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프로페시 스코어 매칭 해가지고 나눠봤는데 비슷합니다. 본 케이스하고 둘 다 80세 정도 되고요. STS 모탈리티는 5.8% 정도 되고 신텍스 스코어는 인터미디에이트 정도죠. 비교를 해보니까 월코스 모탈리티는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타브 PCA가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은 이제 뉴 리바스컬레이션 경우에 굉장히 한 6배 차이가 납니다. 타브 PCI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 둘이 비슷하고요. 스트로크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왔고 MACC로 보면은 통계적 차이는 데피니트하지 않지만은 역시 세이버 PCI가 세이버 KBG가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일 이후 서바이벌을 한 환자를 보면은 실제로 올코스 모탈리티나 뉴리바스카이제이션 자체가 타비 PCI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3개 옵션 주셨는데 이 3개 옵션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은 딱 하나 찾았습니다. 문헌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버 KBG하고 타비 OP캡,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미드캡 하는 거죠. 그리고 타버 PCI하고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세이버 KBG 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 역시 세이버 KBG가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타비하고 미드캡 한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션트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겠죠. 앞서서 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케이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컨디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프레이티,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 그 다음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스티튜셔널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전뿐만 아니고 타비련 카디올로지스트의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할 것 같고 레이트 페이스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타비 PCI가 롱텀이 이제 리포트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PCI 같은 경우는 이제 롱텀 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뭐 이런 환자들은 굳이 당연히 이게 타비하고 이제 다음 케이스 이제 나오겠지만은 굳이 타비 PCI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수술 시간도 굉장히 사실은 KBG하고 밸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세이버 플러스 KBG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프로에서 우리 선생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테이블 안자이나에서 리바스큘레이션 세라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해서 아까 민필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전적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와 KBG 연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스티치 연구거든요. 스티치 연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3베스트 디즈와 이젝션 프랙션 27%, LVC 스트립 볼륨 인덱스가 78인가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만족한 환자에서 KBG가 효과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걸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 환자를 KBG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과학적 근거는 없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할 때 아까 그 LAD 갖다 별 혈관이 있을 때 우리가 LAD 갖다 이스케미아가 있다는 그 개념과 이스케미아가 있는데 우리가 리바스큘레이션 세라피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상당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뭐 젊고 그렇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82세 고연령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우리가 넌 인베시브하고 환자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안 줄 수 있는 스트레티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게 보이는 대로 다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환자한테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그 시술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만족하느냐 안 하냐가 먼저 스타트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시술과 리바스케이션 테라피를 갖다 해야 된다는 것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스타트부터 먼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이언티픽 에비던스에서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용남 선생님, 그 아까 민필기 선생님은 AS가 없다면 이 환자 코로나는 그냥 메디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용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코로나를 무시하고 사바만 할 수 있나요, 이 환자가요? 오피 리스크는 코로나 아티리즘이 있는데 오피 리스크는 별로 써준다는 생각 안 하나요? 코로나 디지즈. 당연히 생각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요즘 최근 보고에서 ABR하고 캐비지 한 환자들하고 ABR만 한 환자들하고의 서지컬 리스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캐비지가 들어가면서 훨씬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스터 메디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서지컬 스킬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ABR하고 캐비지가 크게 포스터 컴플리케이션이나 모탈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LAD 안지오 보시면은 LAD 보시면 그 디스탈 리전이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명히 캐비지를 해주고 나오는 것이 나중 롱텀을 위해서는 좀 중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코멘트들 사이언티픽 그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81세 환자가 지금 얼마나의 기대명이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만약에 5년밖에 못 산다, 81세인데 무슨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 팩터가 있고 그래서 5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것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까 첫 번째 그 미디캡 그 고령 환자 캐비지나 뭐 이런 그 케이스처럼. 그러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리스크 팩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대명 자체가 굉장히 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ABR을 만약에 해줘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캐비지를 같이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그 투베스를 바이패스를 하면 그 사바 단독하고 그 카디오플레직 그 시간 타임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투베스를 하는 데는 거의 한 20분 정도면 다 끝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ABR 캐비지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펌프를 시작하고 온펌프 비팅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카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ACC 타임이야 뭐 ABR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는 정말 한 20분이면 다 ABR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카디오플래직 어레스트를 해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1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요. 수술 후에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 생각입니다. 홍수찬 선생님. 아까 스티치 트라이얼 말씀해 주셨는데 스티치 트라이얼의 인클루딩 환자에는 AS 환자는 제외돼 있어요. 즉 에어틱 스테노시스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가 심해서 O2 디맨드가 굉장히 정상적인 심장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AS 환자들을 AVR 할 때는 꼭 캐비지를 같이 해줘요. 사실 저런 케이스가 저희 병원은 이제 몇 건 있었는데 저는 다 아까 윤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프 펌프로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수저리스 밸브 써서 AVR을 해주면 그닥 큰 무슨 80세가 넘더라도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AS가 동반돼서 AVR을 해주는 환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리 아트리에 디지즈가 있으면 반드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다른 심장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들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 LAD가 제인인데 보니까 다시
너무 디퓨즈롱해서 PCI에 뭐 마치 좀 적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리버스 크레이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FFR 값이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혹시 더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그 FFR이나 뭐 이미징 같은 것들은 시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아까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마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탑이 협진은 다 하셨고 이제 흉배과 교수님들도 동의하시긴 해서 이제 장기욱 교수님 스타일대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PCI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여기 좀 역시 칼시피케이션 있고 해가지고 좀 시술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NC볼룸 겨우 넘어가서 가이드젤라 통해 넘어가서 스텐트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 이제 레프트 메인까지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프트 메인까지 투 스텐트로 이제 오버랩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했더니 여기 이제 서컴플렉스 오스티움이 이제 컴프로마이즈 되면서 이제 뭐 플로우는 양호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유관적으로 많이 이제 좁아져 있어가지고 키싱 벌룬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비교적 플로우 양호한 걸 볼 수 있고 뭐 LAD는 이제 뭐 디스탈까지는 해결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RCA 쪽도 이제 아까 이제 다이섹션 동반한 플라크에 대해서 스텐트 인서션을 했고 이제 RCA도 플로우 양호하게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PCI 3일째 탑의를 시행했고 이제 셀프 이스테멘더블 밸브로 이제 밸브 임플란트를 하였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엔지를 찍어봤더니 이제 파라밸뷸러 릭이 이제 모더레이트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RCC 사이드로 꽤 리거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인트라 오퍼러티브 에코에서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PVL이 꽤 심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이스팅을 밸브지만 이제 벌룬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시행했고 그래서 여기 벌룬 하고 있는 과정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벌룬 마치고 나서 이제 NGO 찍었을 때는 이제 파라밸뷸러 릭은 이제 미니멀하게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라 오퍼러티브로 이제 벌룬 이후에 이제 에코를 TT를 보았고 이제 PVA라는 경미하게만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탑이 다음 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에코를 시행했고 이제 PVL도 뭐 미니멀하게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뭐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표들도 AV 맥스도 아까 4.1m/s에서 2.2m/s 그다음 뭐지 MR이나 이런 지표들도 크게 이상이 없었고 시술은 잘 끝나서 환자분은 이제 양호한 상태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치료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보시고 민필위 교수님하고 윤영환 교수님이 코멘트 하는 걸로 하고 이 케이스 마치겠습니다. 네, 결과 잘 봤고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욱 교수님 하신다고 그래서 이 혹시라도 비기너가 보시고 계시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처음 케이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디퓨저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인이 시비아 AS인데 결국 AS는 못하고 코로나리 하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치료 우선순위 꼭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저리하고 이 캐비지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서저리와 캐비지가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뭐 타비에 비해서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잘 할 수 있는 분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낫지 뭐 이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익스펜션도 잘 되고 스텐트가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카디올로지스트는 항상 우리 카디악 서전 선생님이 수술을 잘해 주실까를 항상 걱정하죠. 믿고 계신가요? 좀 믿고는 있는데 항상 내가 프로시저 할 때는 이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지 항상 잘 될 거라고 시작하면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프로시저가 꼭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늘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또 언더 익스펜션 되면 롱텀하게 아까 선생님 그 이야기했듯이 이게 초기 성적은 좀 낮지만 이게 PCI 제일 큰 문제가 롱텀 아웃컴이 레프트 메인에 이제 스텐트 넣으면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니까 뭐
그래도 잘 달레이션 되고 해서 지금 이니셜 성적은 굉장히 굿 리절트를 얻었는데 항상 운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운 나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약간 로타라든지 상당히 뭐 하려면 상당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인감 선생님 코멘트 듣고 네네.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저도 뭐 박환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사실 이 케이스의 논점은 사실 그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점이고 그 앞선 케이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퓨즈 롱 리전, 디스탈 LAD의 리전이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스탠트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리전을 했을 때 나중에 PCI 후에 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키싱 스탠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 PCI 때문에 생길 문제점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에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지컬 ABR 관련해서는 뭐 사실 계속 디베이팅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건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변성호 선생님 수고했고요. 우리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 케이스 발표하겠습니다. 컴플렉스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 케이스고요. 캐비지 vs PCI vs 하이브리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패널 카이디올로지스트는 박만원 대전 성모병원 교수님, 그리고 서전으로는 서울 성모병원의 김도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보여드릴 케이스는 안지호하고 나서 스텐 스롬보시스가 생긴 케이스인데요. 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3세 여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은 오셨을 때 심통이 뭐 심하진 않으셨습니다. 한 2, 3개월 전부터 발생한 니아크레스 2에서 3 정도의 DOE 수술 오셨고 체스트는 없으셨고요. 환자분이 외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히스토리 들어보니까 이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스텐트를 냈다고 하셨고 이거는 자세한 조사는 나중에 전공센터에서 알게 됐는데요. 2006년도에 프록시마 LAD랑 RC 오스에 스텐트를 하셨고 과거력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CKD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PCI를 하고 나서 메디케이션은 그냥 동네 병원에서 하고 계셨고요. 메디케이션 좀 이상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든가 클로피올 그런 걸 복용하지 않으셨고 그냥 실로스타졸 50ml 드시고 계셨고 스타틴 종류는 드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지에서는 원하고 AV에서 TA 분포전이 보이고요. 그리고 리피트 판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54로 올라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1.3으로 약간 CKD가 마일드하게 있었고 에코는 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를 계획했는데요. 계획 잡아서 했고 그래서 환자분이 83세 여자분이시고 하니까 해보면은 80세가 넘어가시면 라이트 서브클라이프트리가 턱투스에서 좀 안주할 때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라이트 라디알로 어프로치 안 하고 레프트 라디알로 일단 어프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술 전날 아스피린과 클로피올 로딩을 하고 안주할 때 보통 루틴하게 저는 헤파리 2000 유닛을 볼루스를 주고 나서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안주 영상인데요. 보시면 프록시마 LAD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마일드 ISR가 있고 미드 LAD가 좀 많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서크 오스티움이 좀 많이 심하게 스테노시스가 심하고요. 그렇고 이건 이제 확대를 해서 스파이더 뷰에서 봤는데요. 보면은 서크 오스가 많이 심하게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라이트 RCA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RCA가 되게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찍은 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디가 좁아진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그 아무튼 동영상 좀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그 LAD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무튼 다시 리뷰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고 나서 LAD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RCA가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페모랄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또 페모랄 아테리가 잘 안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입원하기 전에 제가 다 ABI를 조사하고 하는데 ABI 보니까 둘 다 낮아져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뭐 급한 경우가 아니니까 일단은 로우 익스트리미티 CT를 찍고 나서 RCA를 확실하게 보고 나서 그다음에 페리페랄도 보고 나서 어떻게 계획을 해보자 하고 나서 그냥 여기까지 이슈를 마치고 병동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회진을 여태까지 해서는 그 리전이 이제 서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RCA 아직 촬영 안 해서 RCA가 될 수도 뭐 아직 모르겠다 그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오후 회진 돌 때 갑자기 환자가 보니까 CAG한 뒤로 계속 가슴이 아프고 숨이 더 찼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입원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힘들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서크를 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그냥 그러면은 서크 옷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주자.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이제 안주를 들어갔고요. EKG 팔로우 해보니까 EKG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V23의 ST 엘리베이션 보이고 원하고 AV에도 ST 엘리베이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근데 이제 루트는 처음에 오전에는 레프트 라디알로 오프레치를 했는데 지금 지혈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라이트 라디알로 오프레치를 했고요. 했는데 서크는 뭐 별 변화가 없고 근데 이제 LAD 보니까 LAD 그 스텐트 쪽에 이렇게 스롬보스 필링 디펙트가 있고 스롬보스가 있으면서 다이고널이 제일됐습니다. 그래서 날라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테미가 생겼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벌룬하고 다이고널 하고 살아났고 그래서 뭐 석선도 하고 압시맵 쓰고 그래서 플로우는 좋아졌는데 위드 LAD가 좀 많이 좁아져 보여서 여기도 좀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벌룬하고 스텐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파이널 안 지운데요. 이렇게 일단은 급한 불은 껐고 이때 서클을 같이 해결해 줄까 하다가 그러면은 좀 환자분이 좀 잘 더 힘들 것 같아서 애까지 마치고 이제 실을 마치고 경과를 봤습니다. 근데 또 우연히 또 그때 혹시 라이트가 걸리나 해봤더니 이렇게 또 라이트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RCA 오스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ISR이 한 50% 정도 되어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우 익스트리미티 CT를 찍어보니까 보스 일리학 쪽에 병이 있었고요. 에코를 해봤는데 그 처음에 입원할 때는 에코가 정상이었는데 그 MI를 맞고 나서 환자분이 LAD 테리토리가 에카네즈가 오면서 EF가 4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DOE로 오셨는데 더 DOE를 더 조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입원 중 보니까 환자분 근데 그 체스트페인은 없었고 환자분 오히려 뭐 숨차게 좋아졌다고 하시고요. 또 클라우드케이션도 없었고 근데 또 우연히 또 보니까 UTI가 생겨가지고 입원 중에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환자분이 더 증상이 심하지가 않아서 그냥 메디케이션 해보자 해서 이렇게 메디케이션을 하고요. EF가 떨어져 있어서 엔테리스트도 써보고 이렇게 하펠리 메디케이션 하면서 경과를 봤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숨차게 좋아졌다고 하시고 그래서 흉통도 없고 클라우드케이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고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메디케이션 팔로우 하면서 서크 오스병변은 그냥 메디케이션 세라피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환자분이 의아한 게 그전에는 DO로 오셨는데 MI 맞고 나서 EF 오히려 떨어졌는데 LAD를 해결해주고 나서 오히려 DO가 좋아졌다고 하고 하시니까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커플리트가 LAD였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4개월 뒤에 환자가 또 심리적 수술로 ER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데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하펠리아 메디케이션을 세라피를 하고 이뇨제 쓰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고 나서 에코 팔로우 해보니까 에코는 오히려 좀 더 좋아졌어요. 이게 마지막 그 두 번째 팔로우 에코인데요. 물론 아직도 좀 LAD 그 에이픽스 쪽이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에코는 오히려 좀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그냥 하펠리아 메디케이션만 하고 퇴원시킬까 하다가 또 이렇게 서코스가 또 이게 괜히 또 놔두기 좀 찜찜해서 한번 팔로우 안주를 해보고
이번에는 좀 서코스를 해결해 줘야지 않나 싶어서 안지오를 팔로우 해봤습니다. 그래서 RCA는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우리가 LAD 분배는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PCI를 하려고 해결해 주자 생각을 하고 실프렌치 페모랄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번에는 약하게 잘 만져보니까 레프트 페모랄이 만져지더라고요. 라이트는 거의 안 만지는데 그래서 레프트 페모랄로 어프로치를 해서 실프렌치 가이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그 이전에 4개월 전에 어떤 그 스텐트에 ISR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크 오스 분배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이프스를 봤는데 아이프스 보면은 이 스텐트 넣었 4개월 전에 넣었던 데가 스텐트 그는 잘 붙어 있는데 어떤 ISR이 한 30%는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2006년도에 넣었던 그 스텐트 내에서도 이렇게 헤이진스하게 보이는 게 다 ISR에 있는 병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그 LAD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LAD도 그 아이프스 내로 보니까 한 70% 정도 그 스누스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메인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스텐트를 계획했을 때 그 처음에 투 스텐트로 안 하고 처음에는 서코스에 딱 맞춰서 스텐을 하고 만약에 LAD가 제일되면 프로비저널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프스를 보고 나서는 아무리 서코스에 맞춰서 넣어도 LAD가 좀 제일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아예 투 스텐트를 계획을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거를 PCI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게 4개월 전에 넣었던 이 스텐트가 좀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새 또 이렇게 ISR이 되어 와 있어서 이걸 했을 때 환자가 1년 뒤 팔로업 했을 때 투 스텐트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메인 투 스텐트가 잘 유지가 될는지 그게 참 고민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한다면은 제가 주로 미니크래스를 많이 해서 미니크래스로 할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고민했던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다 하셨어요. 우리 그 박만원 교수님 먼저 의견을 한번 줘보시죠. 원활한 슬라이드 진행해서 여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먼저 제 그 카디올로지스트 인터벤션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 케이스를 잠깐 리뷰하고 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를 보시면 좀 몇 가지 조금 봐야 돼. 케이스 서머리 먼저 보면은요, 약이 좀 이상하죠. 실로사졸 쓰려면 100ml 뼈를 쓰든지 아니면 뭐 아스피린 클로피라 쌉트를 쓰든지 스타틴 안 쓴 게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스텐스론보시스가 사실은 저는 스텐스론보시스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생긴 LED 오스나 위쪽에 생긴 스론보스가 마이그레이션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엔지오 그날 오후에 갑자기 생긴 스테미는 이것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잘 보면 지금 여기 지금 LED 오스 서코스 부분에 깃발처럼 휘날리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 스론보스처럼 보이는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그럼 그 양 교수님이 제시해준 슬라이드 순서대로 본다면 그거 스론보스가 있다고 마음을 두고 보면 맨 처음에 스론보스는 여기 카테터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셰프트 쪽에 있죠. 좀 더 프락시멀 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다고 친다면 같이 처음에 찍은 건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좀 위쪽에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컷에서는 그게 좀 움직이죠. LED 오스 쪽으로 움직이고 찍을 때마다 뒤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제공한 스파이더 벨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서 근데 이때 사실은 여기 걸려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카테터에서 생겼던 그런 스론보스가 점점 내려가서 뒤에 스텐트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날 오후에 이벤트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환자의 4개월 때 왔을 때 이제 파이널 엔전 저 같으면 저의 스트래티지는 첫 번째 저는 이제 에페파를 해보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서크가 크고 타이트해서 에페파를 포지티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서 저 같으면 일단 DB를 하겠습니다. DB를 하고 만약에 DB는 메이저 다이색이 생겨서 플로우 리미테션이 생기면 그때 베일아웃으로 뭐 투스텐을 한번 고려해 볼 거고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만약에 캐비즈는
리커런트하게 서크 오스에 ISR이나 혹은 리서치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보루로 캐비지를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크 오스티움에 7차례 ISR 환자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지는 최후의 옵션으로 좀 남겨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이 케이스는 디스탈 레프트맨 바이퍼케이션 제로제로 원 리즌이죠. 가장 골치 아픈. 그래서 여기를 투 스탠을 하기에는 사실은 레프트맨이 너무 깨끗하고 그다음에 LAD 오스에서 프락시멀 LAD도 좀 너무 아까운 FFR 하면 거의 네거티브 날 확률이 많죠. 너무 좀 아까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멀티베슬로 봐서 캐비지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미드 LAD에 있는 IS를 조금 아직까지 좀 인터미디엇이고 프락시멀 LAD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그 캐비지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크게 그 캐비지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냐, 시그니피컨하게 있냐 없냐, 혹은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그 시그니피컨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으면 당연히 캐비지. 그런데 있으면서 근데 캐비지가 잘 안 좋은 아나토미다, PCI. 근데 이 환자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없는 환자죠, 그죠? 이게 잘 맞지 않고요. 그럼 두 번째 멀티베슬 디지즈는 어떤가?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베슬 서코스는 오케이. 근데 LAD는 조금 아까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환자를 가이드라인이 하면 EF가 떨어진 멀티베슬 디지즈인 경우에는 KBG가 오케이. 근데 뭐 EF 이상은 PCI도 오케이 2. 이 환자는 EF가 떨어졌기 때문에 멀티베슬이 맞다면 오케이 KBG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트루 멀티베슬이라고 저는 보기엔 조금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KBG 클래스 1은 당뇨가 있으면서 멀티베슬이 있으면 KBG 클래스 1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또 DM 환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BG보다는 좀 더 PC하는 게 페이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특히 DEB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텐을 넣기보다는 왜 DEB를 했냐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스텐트 때문에 온 ISR하고 DEB로 온 ISR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nothing behind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DEB를 해서 리서치가 오면 다음 옵션에서 좀 더 우리가 운신의 폭이 크기 때문에 DEB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리즌이 비교적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벌룬만 잘하고 프리드레스 잘 한다면 다이색은 없지 않을까. 칼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걸 했고요. 저희 스트레치를 삼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DCB only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어떤가? ISR이나 스탠 ISR이나 스몰 베슬 디지즈의 데이터는 많고 그러면 라지 베슬 이처럼 서코스 같은 라지 베슬 2.75 이상, 3.0 이상의 리즌의 DEB only의 어떤 TLR 레이트는 뭐 0%부터 3%까지 최근에 나온 그 벌룬 DCB는 비교적 뭐 2%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신은석 선생님이 이제 DCB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스터디 내용도 보시면 이제 010 리즌 같죠? 레프트 메인 디지인데 LAD 오스에만 이제 DCB를 했습니다. 6개월 팔로우 했을 때 재밌는 것도 DCB를 하고 나면 환자의 케이스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또 온다고 하죠. 보시면 직후보다 6개월 뒤에가 좀 더 좋아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했던 제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레프트 메인에서 LAD로 크로스오버된 환자고요. 보시피 서크 오스티움에 아마 처음엔 카리나가 시프팅 됐었겠죠. 근데 지금 타이트하게 굉장히 거의 뭐 95% 이상 이제 스테노스가 와 있고 제가 했던 것은 그래서 NC 볼룬을 하고 DCB하고 파이널 키싱으로 끝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에 이제 DCB only at hospital region이라고 치면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요즘 하긴 하더라고요. 아직 롱텀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고 뭐 아주 짧은 20개, 뭐 30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001 케이스 특히 레프트 메인 서크 오스티오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KBG보다는 일단 DCB 하고 혹은 뭐 베일아웃일 경우에 스탠트 생각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도현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캐비지의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요. 예,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환자가 이제 재입원했을 때 뭐 제가 뭐 풀 데이터를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누모니아인지 아니면 CK 프로그레션인지 아니면은 하트 페일리어 진행해서 풀몬 에데마가 생긴 건지 아마 근데 마지막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환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4개월 뒤 이제 엔지오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엔지오를 뭐 정확하게 보진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PCI를 하고 나서 엔지오를 봤을 때는 크게 뭐 컬프리트한 리전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세히 봤더니 아까 우리 박만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ED 프록시말 LED 쪽에 스럼버스가 많이 관찰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는 혹시 카디올로지 선생님들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시는지 아스피레이션 뭐 스룸벡토미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스롬볼리틱 세라피를 하는지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게 보이면은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 환자가 MI를 맞았을 때 이거에 엠볼리즘에 의한 다이아고날 옵스트럭션이 되면서 MI를 맞았던 것 같고 보시면 4개월 뒤에 그 엔지오를 보면 이거 제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퍼퓨전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는 소견이 보이고 환자도 이젝션이 많이 좀 감소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패소피지올로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롬보스가 이제 뭐 디스탈 베드 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 엔지오를 하고 캐비지를 했었으면은 뭐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캐비지 수술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하트팀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어떤 타겟 베슬에 대해서 수술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많이 논의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 나이, 뭐 프라이어리티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게 돼 있고 코모비티도 여러 가지도 고려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할지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그 리스크 팩터를 계산해 봤는데 신텍스 스코어는 34점으로 좀 높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PCI 했을 때 4년 모탈리티는 76%, KBG는 3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KBG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였고 가이드라인을 좀 찾아봤을 때는 일단 환자의 경우에는 KBG가 멀티베스 신텍스 스코어 33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KBG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젝션도 좀 떨어져 있었고 ISR이 같이 왔던 환자이기 때문에 KBG 하는데 문제는 없는 환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리스크를 좀 계산해 봤을 때 처음에 엔지오 했을 때는 약 7% 정도였고 엔지오 하고 나서 MR을 맞을 때는 약간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8% 정도 올라갔고 현재는 한 9%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 이제 LED까지 다 포발을 해놓은 상태셨기 때문에 바로 KBG를 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KBG 바로 인디케이션은 되지 않는 거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언제 KBG를 하느냐나 시기를 정하는 거는 조금 고민이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디비전 LED 리스테토시스가 예견이 되고 서코오스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또 하트펠리어가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KBG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펌프 KBG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오피캡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했을 때는 리마토 LED하고 이전에 뭐 MI가 있었던 부분 다이아고날하고 OM 같이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은 이렇게 미드캡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미드캡을 하고 만약에 서크 쪽이나 다른 명도냐 PCI가 가능하면 미드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롱세그멘트 리전이나 멀티플 리전, 멀티베스 디지즈인 경우에는 그 미드캡을 하지 않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래서 일단 뭐 폴리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술 방법은 뭐 펌프 KBG도 할 수 있고 오프펌프도 할 수 있고 미드캡도 할 수 있는 상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술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과 선생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한 환자에는 펌프 KBG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OP캡이 CV의 리스크나 블리딩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드에이지나 이런 경우에서는 OP캡 케이스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펌프 KBG와 오프캡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펌프 KBG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하기 때문에 꼬매는 건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잘 꼬맬 수 있고 페이턴시도 아무 좋고 그다음에 포지션하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대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피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을 들어야 되고 혈압이 유지가 안 되면 또 어레스트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좀 페이턴시나 아니면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하는 쪽에서 약간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영서전인 경우에는 다 못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만 시전하고 열 수 있는데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케이스 경험해 봤을 때 환자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서 환자는 굉장히 아파하고 서전 입장에서는 이 리마를 떼는데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씁니다. 이게 인저리 받을까봐 좁은 시야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리마에 인저리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하베스팅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되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컨벤셔널 캐비지는 뭐 패턴 시도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피캡을 좀 하다 보면 확실히 블리딩이나 CVL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피캡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미드캡의 경우에는 환자의 통증이 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하면 극복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로봇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시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은 미드캡이나 오피캡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서전의 수명은 단축될 뿐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트 주실 때 뭐 미드캡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주 선생님 그 두 번째 나머지 발표하셔야 되나? 아니, 남은 건 남은 거 슬라이드 있습니까? 치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리뷰하면서 계속 좀 가장 의문인 게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스롬보시스가 어서 마이그레이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 마이그레이션 됐는지 근데 아까 범만 교수님 말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뷰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니까 꼭 이렇게 뭐 제가 핸드 인젝을 하거든요. 핸드 인젝이고 간호사 인젝을 하는데요. 이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이드 카테터는 베슬 방향하고 일직선이어서 이렇게 그 딱 필링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카테터가 이렇게 약간 월에 닿아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스파이더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케이스 때 다 아이브스를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좀 안주하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도 의아하긴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약간 스테노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뭐가 보였으면 확대를 했는데 보였으면은 스로모스 의심을 하고 뭐 아스피레이션 해주든지 여기서 뭐 해결해 줬을 건데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컷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컷은 안 보여서 그랬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팔로 안조에서 ISR만 없어도 투 스텐트를 생각했었는데 4개월 만에 ISR이 오니까 앞으로 1년 뒤 팔로업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물론 다시 뭐 리스턴스 왔을 때 다시 PCI 하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환자한테 계속 또 힘들게 하고 한 번 또 힘들게 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에는 그냥 그 다들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수술로 보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나중에 이번 케이스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는 건데 아까 그 교수님하고 약간 케이스 점수는 다른데 아무튼 KBG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피캡으로 보냈고요. 서울 삼성병원으로 보냈고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리바트 LED랑 다이고널하고 OM 했다고 오피캡으로 하셨다고 말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아이비스 봤을 때 그 아까 뭐 헤지니스 있는 프록시멀 LED 쪽에는 뭐 칼시피케이션 같은 건 없었나요? 이게 사이프 오래돼가지고 네. 그 아스로스크로센 네오아스크로센에서 칼시피케이션 있으면 또 헤지니스하게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스텐트 안에 인스텐트 안쪽에요. 예, 있었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사실 엔조하면 그쪽이 헤지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오후에 그 다시 응급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부스를 한번 봤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정말 스럼버스였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뒤에 미드 쪽에 스탠을 넣었잖아요. 그때 넣으신 거죠? 꼭 그래도 넣어야 되는지 갑자기 D1이 막혔고 필링 디펙트가 있으니까 썬부스라고 봐야 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빅 D1이 날아갔으니까 이벤트가 생긴 거고 뭐 잠깐 사이에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건 썬보틱 오클루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무슨 프로시즈 한 것도 아니고 뭐 빅 다이고널 있던 게 없어졌죠. 네네 이게 이제 스럼프트가 글루로 날라갔고 여기 스탠트 안쪽에 필링 디펙트가 보이니까 이제 스럼보스 이걸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안지오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 스럼보스가 생겨서 날라갔는지. 네. 아까 범한 교수님은 그 LAD 프록시말 쪽에 있던 헤이즈니스한 게 아마 스럼보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게 다른 각도에서 스파이더에서 안 보여가지고 한 그런 각도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부스를. 근데 만약 이게 칼슘이었다면 지금 그 옆에 있는 뷰를 한번 클릭해 볼래요? 네? 클릭해 보면 네. 거기서 같이 보여야 되는데 네. 전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카테터가 이제 이건 일직선인데 그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온 좀 해주세요. 아니 박아옥쌤. 그 혹시 헤파린 IV로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테리로 주시나요? 그렇죠. 사십니까? 예. 그러니까 헤파린 2,000 주신다라 그랬는데. 예, IV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끔 잘 안 들어. 저는 그냥 루틴하게 요즘엔 그냥 아테리로 제가 직접 받아서 주긴 주는데요. 아, IC로 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박만우 선생님 의견에 더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뭐 다이그노스틱 카테터 아니든 아니면 저는 아까 선생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다이그노스틱 엔지오 찍으면서 아마 그때 LAD 프록시마를 두 번째라도 아마 아이브스를 보셨으면 저는 두 번째 그냥 스텐트 다 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저는 LAD 프록시말도 시그니퍼 그러니까 001이 아니고 011이 네. 원래부터 011 리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팔로에서 보니까 그 70% 정도 되더라고요. LED 프록시멀에서 처음에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01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계획적으로 투 스탠트를 해야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스탠 스럼보시스가 이제 예전에 사이퍼에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스탠이 좀 고민되시고 나중에 디지털 미드에 넣었던 리전의 조기 ISR에 좀 온 것처럼 보시는 뭐 프록시말 리전이 있으니까 더 ISR이 올 수 있는 컨디션이긴 하고 근데 실은 16년 동안 사이퍼가 옛날 스탠이 ISR이 크게 많이 없이 잘 버텼던 환자니까 또 세컨 그러니까 투 스탠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잘 버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오퍼레이터면 나는 그냥 뒀을 것 같아. 제가 이제 PCI를 할 때 이제 무조건 PCI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PCI를 했을 때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병변을 이제 컴플리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텐트를 시술할 수 있느냐. SX 옷을 LAD 옷을 다치지 않고 PCI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할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 퀼롯이라든지 뭐 컴플렉스한 스텐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수해야 될 정도의 리전이 되느냐. 그다음에 제가 체스트 페인은 이거제시널 체스트 페인은 대부분 코로나 아터리 디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치료를 하면 돼요. 그게 딱 컬프를 찾아가. 근데 DOE 체스트 페인이 온 환자가 아니잖아요. DOE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스합니다. COPD도 있고 심지어 뭐 런캔서도 있고 뭐 이게 이 병변하고 코릴레이션 되는지도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잘할 수도 굉장히 어렵고 코릴레이션도 100% 된다고 뭐 검사를 DOE라는 건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텀이고 이게 관상동맥 질환하고 반드시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자인의 이퀴블런트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안자인의 이퀴블런트인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메디컬 세라피를 하면 처음에 이런 게 저는 DOE라 해가지고 코로나 디지즈 해가지고 PCI 한 다음에 맨 DOE가 없어지지도 않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DOE는
DOE는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또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 하다 보면 환자 체스트페인 있던 환자들도 나중에 되면 체스트페인 많이 줄어들거든요. PC 안 해도. 그래서 캐비지 후에 다 좋아졌어요? 예, 반드시 증상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삼성병원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비지 후에 디스프니아가 좋아졌으면은 네. 뭐 안자에나일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 또 패널 감사합니다. 예.